항상 걱정이 유가의 레벨, 환율 수준. 그렇지만 사실은 별일이 안 벌어졌었다. 네. 물론 걱정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다른 이슈로 벌어질 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 그거에 너무 주목해서 하면 경제학 관점에서 보면 주식하면 안 되겠어요. 모두가 새롭게 경험하는 레벨이라서. 그런데 시세 보고 판단하지 말자. 지금은 시세가 엄청난 현혹을 주는 구간입니다. 그냥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 주도주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사이클은 대장주가 다 먹는 게임입니다. 왜냐하면 B2C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기회에 좋은 주식을 더 큰 비중으로 많은 수익률을 먹을 수 있는 어쨌든 조정시 매수가 지금 대응법이 맞다. 이 전쟁 리스크가 시장을 또 한 번 흔들고 있잖아요. 네네. 이 같은 리스크는 네. 또 어느 정도 부담을 주게 될지도 함께 좀 여쭤볼까요? 사실 전쟁은 났으나 우리가 시장을 보는 입장에서는 바뀔 건 없고 오히려 과격한 그런 가격 변동으로 인해서 이제 가격의 매력을 줬다. 그렇게 판단하고 대응하는 게 심플하다.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매크로 다 따지면 이번 장 어차피 못한다가 기본 네. 전제였고요. 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럴 때는 사실 바텀에서 더 철저하게 대응을 하면 오히려 좋은 기회에 좋은 주식을 더 큰 비중으로 많은 수익률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는 있는 하이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조정시 매수가 지금 대응법이 맞다. 이게 결론이죠. 코스피를 이렇게 5천, 6천 그 날라가 보내게 만든 주된 요인은 AI 쪽의 빅사이클이 거의 핵심인데 요즘에 그 AI 쪽에서 계속해서 약간 불안한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소프트웨어들의 뭐 산업 수익성 불안과 또 네. 사모 신용과 연계된 이제 뭐 아, 금융위기에서 예. 이러한 것들인데 지금 그 본부장님께서는 이번에 이 AI 사이클 현재 어떤 위치에 있다라고 좀 보시고 계십니까? 일단 AI 사이클은 저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지금 밸류에이션을 PB 밸류에이션을 줘야 되냐, PE 밸류에이션 줘야 되냐, 이 네네. 논란이 결국은 같은 값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왜냐하면 저희가 예전에는 왜 PBR로 밸류에이션을 했냐라고 하면 이 사이클을 너무 짧다. 그 왜냐하면, 시크리컬이라는 네, 시크리컬이었고 시크리컬이어야 하니 이라고 판단하니 저희가 언제 잘 안전한 가격에 팔고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을 잡자가 PBR 밸류의 네네. 결국은 그 목적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사이클은 뭐냐면 그 PBR 사이클의 가장 큰 근원은 저희 핸드셋이었죠. 네네. 그리고 핸드셋 사이클 다 팔리고 나면 끝이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란 사이클, 이란 이슈 네. 등으로 고유가가 됐네, 경기가 나빠지네, 소득이 불안정해지네, 네. 그럼 소비가 죽겠네, 그럼 핸드셋 안 팔리고 반도체 마이너스, 사이클 그렇죠. 종료. 네, 이게 그거지. 기본 사이클이었죠. 옛날 같으면.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핸드셋 사이클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B2B에서 벌어지는 AI 데이터 센터 사이클이고 네. 이게 이제서야 AI 데이터 센터 지은 거고 민간 투자 때문에 공공은 아직 들어가지도 못했고 네. 이거 다음은 뭐 자율주행 로봇 뭐 다 대기하고 있으니까 네. 그럼 이 사이클은 과연 우리가 짧게 끝날 소비 사이클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번 사이클은 B2C가 아니라 B2B거나 B2G의 사이클인데 네. 이익 사이클이 커지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체감하는 아까 처음 질문해 주신 대로 이 정도 생각했어요 이지만 뭐 이것보다 훨씬 센데요가 되는 이런 상황이 네. 되는 거고 길게 되는 그러니 이제 PBR 밸류가 아니라 PER 밸류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까지 얘기가 나오는 왜냐하면 이제는 안전한 이익 사이클의 종류를 판단할 게 아니라 이익의 성장의 퀄리티가 어디까지 좋아지냐를 이제 판단하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PE 밸류를 돌려야 된다라는 네. 거가 돼서 지금 이번 사이클은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의 AI 사이클은 네. 뭐 사실 그냥 빅 사이클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리고 이게 저희도 뭐 좀 더 고단층화, 고다층화, 네네. 고사양화, 뭐 고성능화 이게 뭐 핸드셋만 있는 게 아니라 AI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전장화, 로봇화 이렇게 되니까 모두가 그 사이클이니까 네. 사실 이번에는 AI 사이클의 수준은 뭐 사실 지금 가늠하기는 좀 힘들다인 거고요. 그다음에 뭐 나중에 뒤에서 말씀드리고 했는데 요 표를 저번에 한번 제가 보여드렸거든요. 네. 보여드렸는데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이 그러니까 각 시장 시대마다 대장주는 있고 대장주의 결론은 뭐냐면 매출은 무조건 커져야 된다. 네. 그리고 이익률은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 네. 그런데 대장주의 말로는 뭐냐면 이익률이 꺾이거나 매출이 꺾이는 그 순간에 급락이 나온다. 왜냐하면 이익은 천천히 빠지지만 밸류에이션을 먼저 빼버리니까. 네. 그래서 급락이 나와서 이제 대장주의 말로가 그렇게 끝나는 건데 이번에는 무조건 엔비디아고 엔비디아도 보시면 과거 10년 동안 그냥 이익이 빠지거나 매출이 꺾일 때는 네. 급락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추정치들이 이익률이 계속 올라간다였었고 제가
그리고 나서 그러면 수혜는 당연히 하이닉스다. 요 위에 지금 하이닉스가 이번 4분기 실적 끝나고 나서 애널리스트들 평균치들이 실적 끝나자마자의 숫자들입니다. 이 69.3 영업이익률이. 네네. 근데 제가 전번에 방송 자료 한번 보시면 60%. 이게 53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3개월, 4개월 만에 네. 이만큼 올라간 거네요. 그리고 지금 애널리스트 분들이 반도체 애널 분들이 4분기 영업이익률을 안 건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기간적으로 그렇죠. 리서치 센상 4분기 건 조금 여유를 남겨놔야 네. 되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일단 3분기 끝나고 53으로 연간 추정했다가 4분기 끝나고 바로 지금 거의 70%고 요즘은 72%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1분기 컨센 30조 잡혀 있다가 지금 32조 이상이라고 지금 다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맞추는 사이클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예단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는 AI 사이클 수준이 어때요라고 물어보시면 사실 그거를 지금 먼저 섣불리 판단해서 먼저 내리지 말자. 그게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거였고 이번 4분기 실적 보고 나서 더 그렇다. 근데 여기서 하나 변수가 더 있죠. 뭐냐면 지금부터는 낸드가 더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시던 애들까지 다 튀어 올라오는 사업부들이 계속 네. 올라오니까 그러면 이번 사이클은 그렇다. 근데 문제는 하나가 더 있죠. 환이 안 빠지고 있다는 거.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원래 장기 공급 계약은 지금 요 가격에 이 기간 동안에 우리 계약하자 이거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물량은 계약해 놓고 가격은 그때 가져갈 때 스팟 가격으로 줄게. 이렇게 되니까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저희도 기업들 미팅 탐방을 계속 가보면 그냥 공식적으로는 한 2년치 물량은 다 완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그 이상의 물량이 완판돼 있고 2년치 물량 완판은 HBM에 국한하여. 근데 범용의 제품들은 더 길게 맞죠. 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요 숫자가 여기서 지금 보시면 26년 69.3 돼 있고 27년 66으로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이것 때문에 예단해서 지금 팔면 옛날 사이클대로 대응법이라는 거고 지금은 그럴 필요 없다인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같은 날 뭐 지난주에 이거 이익률 끝난 거 아니니? 이라고 했을 때 파신 분들은 신고가를 못 보는 거죠 지금. 맞죠. 그래서 이번 사이클은 그냥 끝까지 갈 때까지 가야 된다. 근데 그게 어떻게 판단하냐? 이익률이 끝날 때. 근데 그거는 예측하지 말고 보고 가자. 예,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사이클이 어느 수준이에요는 다 같이 경험해보는 처음으로 겪는 그러니까 이게 퀄리티를 걱정해야 되는 사이클은 처음인 거잖아요. 다들 이제 후행적으로 추정치를 따라서 올리는 현상이 쉽지 흔하진 않았었는데 이번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AI 사이클은 사실 B2C에서는 시작도 안 됐다. 그리고 B2B만 했고 AI 데이터 센터만 한 거다. 일반 데이터 센터 안 했고 네. 공공은 데이터 센터 만들지도 못했고 이거 끝나면 당연히 후속 타자들이 계속 있다는 거죠. 그게 후속 타자가 자율주행. 우리도 이제 택시 자율주행 네. 이제 좀 있으면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로봇이 2, 3년 있으면 상용화돼 있을 거고 그 모조리 다 이것들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사이클 다음이 뭐냐? 이거의 원재료가 뭡니까? 기판인 거죠. 기판들이 지금 올라가고 네. 이번에 GTC 딱 끝나고 났더니 고단층화 되네? 그럼 할 수 있는 게 누가 있지? 한국 애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기판 업체들 오늘 다 폭동 나와버리고 그래서 반도체랑 기판은 엮어서 같이 빅사이클이 끝날 때까지는 가져야 된다. 그런데 본부장님, 우리나라 기업은 그런데 성장성이나 이익률이 꺾이지 않는 한은 주도주가 계속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엔비디아의 주가는 왜 이렇게 주춤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왜 미국 애들이 쉬냐면 그러니까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 그 증감률이 올라가야 되는. 네. 근데 미국은 지금 증감률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 S&P 실적 성장률 한 30% 중반대, 네. 올해 16%대거든요. 그러니까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증감률이 제가 요 표 왼쪽 보시면 이것도 계속 보여드렸던 건데 분기마다 업데이트를 드리면 네. 이게 2분기 끝나고 2026년 코스피 영업이익 증가율이죠. 증감률이죠. 네. 증가율이 19%였어요. 그리고 3분기 끝나고 나서 저게 50%대, 38%대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4분기 끝나고 100% 나와버려요, 지금.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왜 연말부터 연초까지 셌냐. 증감률이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라 증감률이 이렇게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피레침 마냥 치솟았죠. 네. 네. 그리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희도 위원님도 이 자료 맨날 보시고 전략자로 쓰실 텐데 네. 이거 증감률 맞아가 첫 질문이었잖아요. 이게 이상한 숫자였죠. 네. 직관적으로 그래서 보기에는. 우리도 이거 4분기 실적 업데이트 되자마자 네. 맞나? 근데 개별 기업들 미팅 해보면 맞으니까 네. 맞겠다 싶으면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미국은 반대로 증감률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실적이 좋아서 좋은데 왜 안 올라? 이거는 그냥 좋은 기업을 판단하는 거고요. 좋은 주식은 증감률이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왜 항상 수익률 제일 센 거 뭡니까? 턴어라운드가 제일 세죠. 네. 왜냐하면 적자 나던 애가 갑자기 돈 확 벌어버리니까 이제 그런 사이클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보시면
올해 작년 2분기가 저점이었죠 실적으로는. 네네. 근데 안 믿어주다가 조금 오르다가 지금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하니까 수익률 면에서는 등장하기 시작하는 형태가 돼서 그래서 지금 왜 미국 애들은 지냐라고 하면 엔비디아가 지금 종가 기준 어제 하면 한 2.5% 마이너스일 텐데 올해 YTD로 확 차이 나죠. 하이닉스는 50% 올랐는데 네. 이유는 증감률 차이다. 그러니까 주식 접근법은 무조건 증감률에 기울기의 값이 대응을 하시면 된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증감률이 꺾이는 시점은 아직 알 수가 없으니까 모르겠다. 그거는 뭐 하반기 때 확인하고 대응해도 예, 늦지 네. 않다 이런 시각이신가요? 네, 일단 저희 컨트와이즈 상으로는 일단 3분기, 4분기 넘어갈 때는 플랫 잡아놨으니까. 네네네. 근데 이 플랫의 레벨이 30%대, 50%대 지금 70%까지 올라가 있는 거고 네. 70%에서 만약 옆으로 긴다라고 했을 때 근데 영업이익률이 70% 나오는데 과연 이게 그렇죠. 꺾였다고 저희가 얘기해야 되나? 약간 요 고민이 좀 생기죠. 그러면 당연히 시장에선 밸류에이션을 건드릴 거고 네네. 텐베거가 나오는 그러니까 시대 1등주나 텐베거 주식이 나오는 거는 EPS 천천히 올라가는 거 궤적 따라 밸류에이션 주다가 얘가 대장주네 밸류에이션 더 주자 바뀌는 그 순간에 네. 지금 사실 저희가 PB 밸류로 줘서 그렇지 하이닉스가 퍼로 하면 지금 5배잖아요. 엄청 싸죠. 실적이 1도 안 오르는 현대차도 네. 로봇 테마로 시장포 10배까지 주자 하면서 네. 땡기는 상황인데 그러면 만약에 이익 성장 좋은 뭐 전자나 닉스를 네. 시장포만큼만 줘보자 네. 10배로 그럼 여기서 업사이드가 몇십 프로 나오냐 이 게임이 되는 거라서 그래서 텐베거는 그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모두가 밸류에이션을 동의해가지고 10배를 줘버렸다. 네. 그럼 또 다른 게임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EPS는 천천히 오르지만 밸류는 바로 띵겨버리고 네. 그리고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대로 꺾였을 때는 EPS는 천천히 빠지지만 밸류는 바로 빼버리니까 급락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제 이런 거를 계속 확인하면서 가는 과정인 거고 네. 지금은 약간 인계치가 약간 PBR로는 조금 인계치가 와버렸고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센터별로 슬슬 이제 PE 밸류를 바꿔보자라는 형태가 좀 나오고 있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항상 모든 섹터와 모든 주식 공통사항으로 이익률 증감률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그러니까 요거를 봐야 되는 게 포인트다. 근데 지금 4분기 실적 확인한 것까지는 제가 요 표의 왼쪽에 이 빨간색 선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 이 빨간색은 뭐냐면 이 섹터별로 작년보다 올해 증감률이 높아지는 높아지는 없죠. 되게 다양하죠. 근데 네.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철, 지금 목재, 철강 그리고 기계, 미디어, 교육 많네요. 네,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근데 결국은 마지막에 저희는 그럼 이익률이 아까 하이닉스도 3분기에 끝날 거냐는 모르죠. 그러니까 탐방 가서 계속 체크해야 되는 거죠. 저도 하루에 저희도 기업 미팅 3건 4건 계속 하는 이유가 저희 매니저들 계속 이렇게 3-4건씩 다 있거든요. 다 합치면 하루에 저희가 기업 미팅만 해도 10대 건씩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해내면서 계속 이익률 체크를 해줘야 되는 과정이 지금이다. 대신에 섣불리 예단하지 말자. 왜냐하면 그냥 다 잡혀 나온다 지금.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막 고객들이나 곳곳에서 이야기 들어보면은 올해는 이 코스피가 전년 동월 대비 100% 증익 네, 네. 나오는데 내년도 거로 해보면은 네. 한 10%대 증익에 그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게 혹시나 이익 피크아웃을 벌써부터 시장에 반영하지 않을까 네. 이러한 고민들이 조금 많았던 네. 게 현재 상황인데 네. 그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일단 하반기 정도 가가지고 가서 고민해야죠. 그때 네. 고민해도 늦지 않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하반기 한번 고민하는 거는 3분기 실적 시즌이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이 표를 보시면 이것도 계속 보여드렸던 거지만 좋네요, 저거. 일단 3분기 때 저희가 원래 지금 버전이면 사실은 조금 전쟁 때문에 하나가 바뀐 게 있죠. 금리에 대한 컨셉. 네네네네. 원래는 금리를 내려줘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안 내려도 이상하지 않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전쟁 때문에 금리에 의한 그러니까 금리를 안 내려줘서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동성은 제거돼 버렸다. 지금은 그냥 플래시 컨센이잖아요. 동결이 그쵸. 동결이 이제 그거고 내려주면 땡큐가 되는. 근데 원래 버전은 뭐였냐면 상반기 한번 내려주고 네. 하반기도 내려줘야 된다가 시장의 컨센이었는데. 그래서 만약에 상반기 한 번 내리면 시장도 그냥 네. 그런가 보다 하고 뭐, 하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반대로 네. 내려주면은 네. 이거는 다시 주가의 상승 촉매가 될 수 네. 있는. 그러니까 안 내림으로 인해서 빠지는 요인은 제거됐다라는 거였고요. 근데 그거의 판단은 사실 9월달 FOMC나 10월달이겠죠. 그런데 요때가 뭐냐면 아까 그 실적 보신 것처럼 네. 3분기에서 4분기 프리뷰 나오는 시점. 네. 그러니까 4분기 프리뷰 나올 때 예를 들어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뭐 누구를 막론하고 대장주의 영업이익이 증가가 안 되더라가 네. 되면 몸이 좀 소멸이지 혈압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의 버전은 금리도 하반기에 안 내려주면서 네. 이익률도 정체고에 시작되면
사실은 그때는 좀 조심해야 된다가 이제 원래 버전이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이란 때문에 금리 이슈는 조금 눌러졌으니까 그러면은 저기 이제 실적만 잘 체크하면 되잖아.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저희가 3월 초에 겪었던 원치 않았던 주가 그 폭등락 조정이 네. 그 좀 길게 생각해 보면은 시장에 조금 그 면역력과 내성을 생기게 만드는 요인이었네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이러면 하반기에 금리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그러면 철저하게 바텀업에서 종목 접근하면 오히려 심플하다인 거고, 뭐 이 표를 보여드린 김에 사실 올해, 그러니까 작년은 제가 항상 그 계속 정리드렸던 게 세 가지였다. 관세, 그다음에 우리나라로 치면 상법 개정안, 그다음에 이제 FMC, 이 세 가지가 시장을 계속 눌렀었는데 네. 올해는 사실 이게 없다였었고요. 없었는데 크게 보면 6월 달에 한국 선거. 네. 근데 한국 선거의 대응법은 뭐냐? 그냥 심플하다. 증시 부양책인 네. 거고, 11월에 미국 선거. 이거는 우리한테 새롭진 않다. 왜냐하면 그냥 지정학적 리스크일 거다. 네. 였는데 이렇게까지 지정학적을 만들 줄은 사실 몰랐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시장에서 놓고 보면 증시 부양책 새롭지 않고 오히려 한국 시장이 좋은 거고, 그다음에 미국 선거 때문에 트럼프발 지정학적 리스크는 탁구 트레이딩이고, 네. 탁구 트레이딩은 우리한테는 조선 방산 원자력 변압기, 그러면 주도주가 안 바뀐 애가 되는 네. 심플한 구조였죠. 그런데 이제 하나가 더 생겼죠. 뭐냐면 이거 MSCI 로드맵을 발표를 했죠. 한국에서. 그 발표 자료 맨 뒤에 그 정부 자료 보시면 네. 표로 딱 만들어서 지적사항과 지적사항을 어떻게 해결하겠다, 언제까지 다 표로 만들어져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그냥 제일 중요한 거, 저기에 적어놓은 거, MSCI 로드맵 1번이 그 당시에 발표했을 때 외환거래 활성화 제도 증비는 즉시 하겠다. 네. 그다음에 24시간 거래는 6월까지 준비해서 하겠다. 그다음에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 구축은 7월까지 해놓겠다. 해서 선진국 로드맵에 들어가려고 이제 하는 발표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외국인 입장에서는 괜찮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지금 이런 각종 이슈가 생겼을 때 EM 지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쇼세 대상이 되는 시장의 지수인 거면, 이거를 반대로 돌리는 모멘텀은 뭐 당장 MSCI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지만 네. 선진국에 들어가려는 로드맵이 채택이 됐다는 걸로 외국인한테는 좀 돌릴 수 있는 과정인 거고, 그다음에 지금 사실 외국인이 아마 한 45조 팔았죠, 지금 올해. 그 정도 네. 팔았습니다. 그냥 많이 팔았죠. 팔았는데 시장 안 빠졌다는 거죠. 네. 그럼 얘네들 왜 파냐라고 하면 뭐 환도 어쩌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네, 있죠. 여러 이유 될 수 있죠. 근데 저는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까지 오르는데 외국인이 계속 팔았다는 거는 오히려 수급은 가벼워지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 코스피 지분율은 사실 지금 안 빠지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안 빠지면 지금 시총이 커져버리니까. 그래서 37% 정도 있거든요. 네. 근데 계속 판다는 거 뭐냐? 그럼 옛날부터 샀던 쪽은 많이 먹었으니까 심플하게 그러겠죠. 생각하면 되는 네. 거고, 그런데도 지수가 6천이다. 5천, 6천 사이에 계속 놀고 네. 있다라면 손바뀜이 난다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란까지 다 지나갔어요. 악재가 다 지나갔고 바텀업에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는데 뭐 선거 다음에 MSC가 이어지는 모멘텀이 붙어버리면, 만약에 저때 가서 외국인 들어와 버리면 주식은 어떻게 될까? 요 고민해보면 사실은 지금 이란 때문에 뭐좀 너무 타라는 네. 일도 아닌 것 같고 뭐 7점, 8점 뭐 이렇게도 노려볼 수는 있겠네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요거죠. 그러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거가 0.8이었던 한국의 PBR이 1.5까지 간 거는, 그러니까 지수가 오르는 거는 실적이 좋아서 가진 않습니다. 절대. 멀티플이 올라가야지.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실적이 안 좋은 적이 언제 있냐라고 보면 이제 오른쪽 표 요거 보시면 2004년부터 네. 코스피의 순이익이고 섹터별로 쪼개놨는데 결론은 뭐냐? 순이익이 커지죠. 좋아지는 섹터 많아지고 있다. 였는데 지수는 안 움직여서 지금까지. 네. 결국 멀티플을 건드렸다. 멀티플을 건드려야 지수가 움직이는데 이게 시장에서 받아들여졌다. 그러니까 일본식 저성장이 들어갔네. 코리아 디스카운트였다가 그게 17년, 18년도였고, 그래서 PBR 0.8로 바로 보내버렸죠. 네. 네. 근데 반대로 코스피 밸류업이다. PBR 1.5 주자라고 하면서 4,500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보낸 게 한국장인데, 그러니까 요 모멘텀이 계속 붙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실적을 보면 아까 우리가 실적 보신 것처럼, 요거 보신 것처럼 이 빨간색 영업이익 증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프가 올라가는 거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글로벌하게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글로벌 증시분의 한국의 네. ROE의 갭은 20% 정도, 18에서 20% 더 잘 나오고 있고 실적은 PBR은 한 10% 20% 디스카운트 받고 있고. 네. 그러면 일본 보고 따라 시작했는데 일본이 지금 PBR 한 2.2배 이 정도 받잖아요. 2배 조금 넘죠. 네, 그럼 2배 좀 6천인데 계산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뭐냐면 레인지를 굳이 져서
그러니까 뭐 실적의 레인지가 이만큼, 밸류에이션 레인지가 이만큼이기 때문에 지수가 뭐 5천에서 6천이에요. 이 계산이 아니라 네. PBR 한 배면 얼마다, 두 배면 얼마다 이게 딱딱딱 나오니까 나오는데 근거 자료들이 실적도 되고 모멘텀도 되고 이게 다 되니까 그냥 보내도 상관없는. 근데 이 장에 이걸 보고 돈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 돈들은 이걸 보고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이번에는 정말 오랜만에 여러 가지가 합이 맞아져서 그러니까 수급, 정책, 실적, 그다음에 이 실적을 끌어가고 투자자들한테 자극을 줄 수 있는 성장의 모멘텀, AI 빅데이터 열렸어요. 뭐 방산이 잘 돼요. 각종 네. 이슈들. 예, 그게 됐기 때문에 이번 장이 정말 오랜만에 약간 머니 무브처럼 움직이는 그런 장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3분기에 반도체 이익 그러니까 전망치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안심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리스크 요인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앞서서 이제 유가가 이렇게 장기간 고유가로 가지만 않는다면이라는 전제를 또 하셨고, 네, 네. 근데 여기에 대한 네. 의견은 좀 어떠신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가는 우리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을 잡아버리니까 그거는 뭐 사실 기름만 해도 저희가 네. 뭐 한 1,600원, 1,700원에 넣다가 만약에 2,000원에 넣기 시작한다. 그러면 바로 직격적인 영향을 주는 체감이 거니까. 오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고유가만 아니면 그리고 사실 고유가가 아니면 괜찮다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거 터졌을 때 바로 직격탄 맞은 건 한국과 일본이고 네. 원유 수입이 비중대로 바로 그냥 직격탄인 거죠. 그래서 그것만 안 꼬이게 해주면 된다인 건데 다행인 건 지금 비축류가 그래도 풀리고 있는 거고 사실 우리가 UAE로부터 오늘 계약했다 하지만 뭐 비축류는 이미 와 있던 거고 네. 그거 계약을 이제 해서 확정 지은 것들이니까 안정화되고 있다인 거라서 저는 그것만 좀 피크만 지나면 되지 않을까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저 이번에는 주도주에 대한 의견을 좀 네.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바이오주도 주도주의 한 섹터로 보셨던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근데 바이오주가 지금 많이 움직였다고 보기엔 좀 힘들잖아요. 저 딴 거에 비하면 네. 움직이죠. 네. 제가 올해는 반바지 아닐까 반도체 바이오 바이오주. 네. 지주였었는데 바이오가 사실 갈 듯 말 듯 네, 맞죠. 약간 여러 가지 요인이 좀 있었죠. 뭐 대표주들의 계약권에 관한 노이즈들 맞습니다. 있었고 그다음에 전자닉스가 워낙 달려버리니까 네. 지금 사실 매니저들은 저희도 올해 나쁘지 않은 수익률인데 네. 시장 수익률을 이기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지수가 5%가 올랐고 저희는 오늘 지수보다는 더 오르긴 네. 했는데 지금 오늘 보시면 코스피 비중에서 네. 전자가 25%고 네. 하이닉스가 15%입니다. 네, 40% 넘어갔 40%를 펀드에 들고 있으면 시장 중립이라는 거죠. 그 이상을 들고 있어야지 시장을 이겼다라고 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시총 3등이 현대차인데 2%인 거고 4등부터는 1%대인데 여기서부터는 문제가 뭐냐면 소위 말해서 찍기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시장보다 잘하고 빅사이클이다 하면 웬만한 다들 뭐냐면 반도체 대장주 두 개는 기본적으로 40% 이상 들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사실 40% 들고 있으면 티가 안 나니까 네. 저희 같으면 사실 50% 이상 배팅을 하는 거고 이거에 기판까지 붙이고 이러면 네. 50%, 70, 60%는 그 다 이쪽인 거죠. 네. 그럼 나머지 40%의 게임 찍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보시면 가끔씩 현대차 티어 오르고 네. 그다음에 LG 엔솔 오르고 뭐 셀트리온 같은 거 움직이고 그러다가 또 갑자기 조선 섹터, 원전 섹터 막 확 움직여 버리고 근데 또 코스닥 부흥책 나오니까 코스닥도 사야 되고 그러면 이런 수급 내에서 조금이라도 노이즈가 있으면 그냥 안 보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 예를 들어 알테오젠 들고 있냐, 네. 삼성전자 들고 있냐에 이 고민을 모두가 매일매일 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모멘텀이 지금 누가 세지? 그럼 지금은 여기로 가야겠다. 네. 그러다가 또 갑자기 알테오젠 모멘텀 나오면 여기로 다 가겠죠. 네. 또 왜냐하면 이쪽에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음. 번 거에 헐고 일로 가는 건 엄청 쉬운 일인 건데 지금은 뭐냐면 이란도 벌어졌고 네. 각종 이슈가 벌어졌으니 수익률 게임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 더 집중할 거냐.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렇고요. 매일 아침마다 저도 회의하면서 시장이 너무 센다. 네. 그럼 우리도 센 것도 그대로 그것도 문제네요.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웬만한 운용사들 포트가 한 60, 70%는 거의 똑같을 거예요. 나머지에서 움직여야 되고 네. 그러면 거기에 선택을 누가 할 거냐인데 우주 할 거냐 로봇 할 거냐 바이오 할 거냐 이런 거니까 지금은 우주 로봇의 모멘텀이 훨씬 셌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바이오는 노이즈만 나왔다. 네. 근데 또 오늘 같은 날 보시면 또 은근히 아닌 것처럼 다 올라오거든요. 네. 그래서 순서의 차이지 뭐 다를 건 없다라고 보고 사실 4월 달부터 또 하켓 모멘텀이 많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도 개별주 다 만나 보면 뭐 일을 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들은 2분기에서 3분기 넘어갈수록 바이오 쪽은 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뭐 순서가 뭐 충분히 이쪽에 오르면 또 순서 충분히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안 올랐을 뿐인 거지. 네, 이게 뭐 펀더멘털이 잘못됐거나 그건 아니다. 기간 시간의 문제다. 네. 한때 뭐 그 텔레그램에서 유행했던 짤이 놔두면 오른다라는 네, 짤이 네, 있었는데 네, 약간 네. 그런 관점으로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럼 바이오 말고도 혹시 또 추가적으로 주도주 혹은 주도 테마 아니면 그 외에 좀 더 개별적으로 접근해 볼 만한 섹터 투자 아이디어도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면 요 표로 말씀드리면 이게 네. 아까 오른쪽 표는 섹터별로 이익 증분이 이제 기여도 1등부터 5등까지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4분기 실적 끝나고 나서의 숫자인데 그러니까 기존에 제 자료들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거랑 바뀐 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숫자가 그냥 얘네가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도주 바뀌냐라고 하면 안 바뀐다. 그러면 살 주식이 바뀌냐? 그래도 안 바뀐다. 바뀐다. 근데 음영을 제가 노란색은 뭐냐면 그냥 작년에 계속 좋았고 올해도 좋은 종목들인 거죠. 네, 공통적인 거는 수주 베이스의 제조인 네, 그러네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종목들은 사실은 AI 데이터 등내에서 발생하는 반도체 네. 쇼티지 더하기 전력의 쇼티지는 이쪽이 다 이어진다. 네, 라는 거죠. 그래서 바뀔 게 없다. 분홍색은 뭐냐면 사실은 숫자상 올해 좋아지는 거.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확실히 좋아지기 시작하는 게 이쪽인데 여기 보시면 IT 쪽은 확실히 먼저 달리기 시작했고 이제 최근에 와서야 뭐 이렇게 기판 업체들 삼성전기도 이제 쇼티지다 이렇게 되면서 움직이죠. 네. 그래서 이게 원래 아이디어였는데 이거는 지금 바로 움직이고 있는 네. 사이클인 거고요. 그 다음에 저도 지금 약간 좀 계속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바운드에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국 많이 네. 와서 한국에서 안 쓰던 소비를 더 써주니까 네. 그러니까 인바운드 소비 투자에서는 되게 최적기죠. 왜냐하면 환율이 워낙 싸니까 그러니까 계속 들어오면 한국 오면 싸다는 거고 네. 저희가 옛날에 일본 가서 그래서, 예. 놀러 갔던 예, 거랑 그래서 그 일본에서 저희가 유통주 옛날에 투자했을 때 네. 그 사이클이 한국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밸류션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래서 그 유통주 그러니까 그 유통주로 하면 외국인이 와서 사줘야 되는 거 네. 그러면 백화점 이제 면세점 안 가죠. 그냥 백화점 가면 다 외국인들밖에 없고 그다음에 저 유통주 그다음에 호텔 이런 것들이 뭐 올해 그냥 인바운드의 테마성인 건데 올해 여기 보면 이 사실 제일 맞추기 힘든 거 저는 개인 투자가분들한테 절대 추천하지 않는 게 예, 이 섹터는 절대 추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펀드 매니저용이지 네. 개인 투자자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되게 그 인상 깊은 말씀이시네요. 예, 이거는 매니저용이다. 난이도 높은 종목. 예, 이건 난이도가 엄청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모조리 다 전쟁이 났죠. 네, 네. 중동에서. 중동의 모든 플랜트와 건물과 시그니처 건물을 다 지은 거 누구냐? 한국 건설사들. 거죠. 버즈 두바이 물산, 뭐 네. 사우디나 뭐 이런 이란 정유 시설 전부 다 한국 기업들이 다 지은 건데 그러면 이게 사실 전쟁 때문에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막 그렇게 표현한 것도 좀 그렇긴 하지만 사실 보면 나중에 재건 수요가 발생이 되면 네. 지은 쪽이 하지 않겠냐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 예. 트랙 레코드가 쌓인 예, 쪽들. 예. 네. 그리고 그게 고퀄에 그러니까 좀 기술이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들 중동 정대 보시면 담수화 시설 안 건드리잖아요. 공격을 해도. 왜냐하면 담수화 시설 건드리는 순간 끝이라는 걸 서로가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담수화 시설 누가 했냐? 옛날에 한국 기업? 두산중공업이 했죠. 지금 이름 바뀐 두산에너빌리티.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삼성 엔지니어링. 뭐 다 이런 것들이니까 재건 수요 관련된 건 결국은 건설과 굴착기 이런 것들은 뭐 어차피 지금 데이터가 돌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 수요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건설 업체들은 하나 더 붙었잖아요. 원전을 지어본 네. 업체들이 한국밖에 없다.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이렇게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의 테마가 여기 작동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재건의 이벤트에 따라서. 네,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업종들 섹터가 화면에는 나가지 않고 있어서 앞서서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섹터가 뭐다 하셨던 거 다시 네. 한 번만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그게 이제 정유, 화학, 비철, 철강, 네. 건설은 추천드리지 않는다. 네, 시클리컬 네, 네. 업종이네요. 시클리컬, 확실한 시클리컬이죠. 그렇죠. 예, 그거는 뭐 우리가 원유의 방향성도 맞춰야 되고 뭐 수주도 알아야 되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개인들 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그런데 이거 사실 제외해도 저희가 플레이할 섹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은 분산 투자는 오히려 수익률을 갉아먹기 때문에 되는 섹터에서 집중 투자하셔라 인 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
그냥 주도주는 안 바뀌니까 네. 이거는 가격 조정을 주면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지수가 5천까지 밀렸을 때는 저가 매수 찬스였던 거고 물론 겁나지만 네. 이익이 거꾸로 안 간다는 전제, 그다음에 주도주가 안 바뀔 거다라는 확신, 그다음에 이게 소비 사이클이 아니라는 거가 되면 저희가 기존 주도주 낙폭 과대 원래는 많이 빠지면 저거잖아요. 낙폭 과대부터 건드리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다 똑같이 빠졌거든요. 거의 일제히 다 자체도, 예, 낙폭조차 다 똑같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제일 좋은 거 사는 거죠, 그냥. 그리고 이 전쟁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대한 전망들이 안 바뀐 네, 주식. 상관없는 것들. 네. 예. 그러니까 전자닉스가 이렇게 센 이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거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사실은 그 새로운 거는 막 엄청 이렇게 화끈하게 새로운 건 잘 모르겠다인 거지만 이렇게 턴하는 섹터들 이렇게 계속 붙는다. 그리고 일본식 소비 패턴 한번, 그러니까 소비주에 대한 재평가. 그다음에 재건 수요가 발생했을 때 한국의 이런 시크니컬 업체들 것들. 그다음에 뭐 사실은 저희가 알지만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는 뭐 로봇, 우주 이런 네. 것들은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옛날에 알고 있던 경험에 의하면 시장이 한번 폭락하면은 네네. 주도주가 바뀐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폭락을 단기에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다. 안 바뀐 것도 거의 저희가 처음 보는 사이클로 보는 예, 것들인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 오늘 같은 날은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진짜 매매를 전혀 안 했으면 네. 모든 자산은 신고가일 겁니다. 아니 제 지인분이 네. 이번 전쟁을 그냥 버텼대요. 한 주도 오. 사거나 팔지 않고 그랬더니 자기 계좌가 지금 최고가까지 다시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죠. 네. 네. 저희도 오늘 펀드 기준가 보면서 네. 근데 매니저들은 매매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대응을 해야 되고 로스컷을 당하니까 이제 저희도 그 서킷이 2단계까지 가는 건 저도 처음 봤거든요. 책에서는 봤어요. 네. 예, 예. 그랬는데 이제 그런 장이었으니까 저희는 리스크 관리 안 할 수가 없지만 근데 사실 그런 장인 거죠. 그럼 이렇게 회복력이 빠르다는 거는 사실 오늘 특별한 게 없었잖아요. 사실 매크로탄에서 뉴스는. 네, 뭐 없었죠. 근데 이렇게까지 된 거는 결국은 이 사이클에 대해서 그냥 컨비션 더 생겼다. 그게 최근에 실적 발표나 GTC에서 확실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전에 자주 강조하셨던 게 시대의 1등주에 계속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요즘엔 좀 1등주에 대한 좀 시각들이 바뀐 게 있으실까요? 그거는 없고요. 네. 이번에 저는 현대차 때문에 네. 사실 그 생각이 좀 더 강화됐는데 저는 현대차를 좋아하지는 않는. 그러니까 제가 자동차를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산업 구조 조정이 안 됐다. 네. 매출 성장이 늘지 않는다. 그 자동차 예, 산업 쪽에서 산업 자체가였는데 이번에 사실 제가 11월에 나왔고 요 네. 사이 이 넉 달 사이에 보면 현대차가 엄청난 이슈였죠. 네네네. 현대차는 이제 더 이상 제조업 그게 아니라 자동차에 로봇으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로봇으로 로봇까지. 이제 예. 이야기 많이 근데 하죠. 이게 일단 결국은 그거 밸류에이션 바뀐 거거든요. 이익은 는 게 없습니다. 없는데 밸류에이션 바뀌었는데 구조 조정이 안 된 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조 조정을 할 수 없는 산업이죠. 왜냐하면 고용 유발 산업이기 때문에 네. 정부가 건드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메이커는 세 개밖에 안 남았지만 자동차 브랜드는 망한 게 없다. 라는 게 핵심인데 그래서 저희가 좋아하지 않는 섹터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CES를 보고 다들 아트라스 로봇을 보고 강분한 게 아니라 네. 2030년 되면 3만 대의 로봇이 돌아다니고 있을 거다 네. 라는 말을 뱉는 그 순간에 주가가 움직인 거거든요. 네네. 그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기 적어놓은 거 제가 계속 드렸던 그런 거 뭐 패권 전쟁이지만 기술 전쟁이다 였다가 하나가 더 붙었죠.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자본에서의 제조이어야 된다라는 건데 뭐냐면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네. 첫 주인은 구글이었죠. 네. 버렸죠. 보스턴 그러니까 소프트뱅크가 가져갔고 네. 소프트뱅크 가져간 걸 이제 현대차가 가져왔죠. 네. 근데 시대가 와버렸죠. 근데 얘는 그대로인 거죠. 근데 여기가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 구글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그 GPU 쓰고 네. 그다음에 구글이랑 협력하고 네. 그다음에 제조랑 리얼 데이터 그러니까 리얼 데이터를 모으고 싶은데 벤츠한테 맡겼던 거죠. 네. 근데 벤츠는 그 럭셔리 카니까 네. 사실 리얼 데이터 수집이 좀 양이 적죠. 제한됐겠죠. 근데 테슬라랑 중국 업체들은 네. 엄청난 방대한 양을 리얼 데이터 다 수집해서 지금 다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이든 로봇이든 간에 리얼 데이터를 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보다 원가가 낮지는 않겠지만 네. 중국보다 원가가 조금 높더라도 믿으면서 전 세계의 제조 시설 다 가지고 있는 그럼 누구지? 현대차가 되는 거죠.
거기에서 픽이 이제 깐부치킨까지 가는 네. 예, 이건데 그거에가 된가 뭐냐면 처음으로 시장 퍼만큼 줘보자. 더 10배까지 땡겨버렸고 그다음에 미국, 중국의 약간 샤오미나 이런 쪽 약간 로봇 자율주행 다 하지만 네. 우리가 찐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중간급이 밸류션이 한 15배 정도 받죠. 근데 왜 현대차 10배까지 땡겼냐? 그런 걸 안 하는 토요타가 11배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의 자동차는 11배다. 토요타. 그다음에 짝퉁스러운 자율주행 로봇은 16배다. 샤오미나 이런 찐으로 하는 애들은 20배다. 네. 그러니까 이 단계별로 밸류션을 10배, 15배, 20배를 줘버리니까 주식이 바바박 가는 올려.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저희 이 현상을 보면서 시대 1등주의 또 픽이 이런 식으로 탄생하는구나 예,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큰 주제에선 바뀐 거 없다 네. 했는데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건 결국은 자율주행과 로봇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네. 지금은 일단 AI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는 소위 말해서 저희가 이제 피지컬 AI로 넘어가기 위한 단계인 거잖아요. 그거에 역할을 해줄 수 있으면 밸류션 줘버린다라는 거니까 결국은 이 모든 틀은 바뀔 게 없다. 그런데 누가 더 선택을 당하느냐 이 게임이 되는 그렇게 보면 이것 또한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1등주들이 굉장히 많네요. 네. 자동차에서도 그렇고 반도차도 그렇고 조선 네, 방산.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본부장님께서 그간 현대차를 별로 안 좋아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밸류를 어느 몇 배나 줄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딱 선택인 거죠. 왜냐하면 차로 보면 사면 안 되는 거고요. 네. 로봇으로 본다? 그러면 로봇 밸류 줘야죠. 그런데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로봇이다라고 하면 밸류션을 뭐 그냥 대장들 받는 만큼 20배 20배 준다.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아마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분들도 아마 목표치 최대가 한 100만 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20배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눈에 보이려면 시간 남았으나 네. 우리는 이 가능성이 미국이 픽을 해주는 제조업을 가진 현대차 그룹이지 네. 않냐라고 되니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시장이 시총 1, 2, 3, 4등을 다 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수익률도 시총 1등부터 50등까지 놓고 봤을 때 좋았던 거 15개 빼고 10개나 6개 제거하고 안 좋은 거 10개, 6개 제거하면 가운데가 남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다음 타자들이 나타나거든요, 보통에.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아는 그 주식들이라서 그냥 결국은 실적 게임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강세장의 좀 건강함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네. 그렇게 네, 대형주들이 계속 서로 돌아가면서 가는 게. 네. 근데 아까 서두에 질문 주신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네. 네. 조정은 되게 과격하게 나올 거다. 어차피 판이 커져버렸기 때문에. 네. 그리고 신고가에서 나오는 조정은 무조건 과격하죠. 왜냐면 미련 없이 바로 팔아버릴 거니까. 네. 예. 그리고 자금의 규모도 예전에 우리가 뭐 예탁금 50조, 60조 레벨이 아니니까 200조에서 바로 팔아버리면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제일 그거 한 기사 제목이 뭐냐면 사상 최대의 낙폭이다. 네. 사상 최대치의 그 사이즈인데 그렇죠. 같은 1%가 빠져도 규모가 다른데 네. 그러니까 퍼센트로 얘기해야지 절대값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장인 거죠. 그 앞으로도 중간중간에 이제 신고가 부근에서 뭔가 외부적인 요인들 노이즈로 인해서 네. 조정을 받을 일들이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등주의 그 내러티브나 그다음에 펀더멘털 예.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는 한 네. 버티거나 네. 아니면 밀리면은 더 담아도 되는 네. 그런 전략이 더 낫겠네요. 예. 그리고 그거는 실적이 꺾이기 전까지는. 네. 네.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면서 느낀 건데 환율 리스크를 그렇게 크게 두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인바운드 이야기도 하셨고 앞서서 또 백화점이나 유통주에도 관심이 있다고 하셨는데 환율이 장중에 1,500원을 넘기도 했었거든요. 앞으로의 흐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어쩌면 뭐 1,500원이 노멀할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인데 저 뭐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 금리랑 고용이 키가 아니다. 그러니까 연준에서의 포인트가 인플레와 고용인데 이게 키가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요 차트 혹시 보시면 네. 파란색 선은 미국이 기준금리고요. 이거 오른쪽은 한국의 기준금리입니다. 금리 계속 내렸지만 우리가 왜 10년물을 받냐. 10년물 국채금리가 시장의 할인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근데 시장의 할인율을 결정하는 국채금리는 미국은 옆으로 기었고 한국은 올랐다. 근데 지수는 신고가다. 일단 설명 안 된다. 첫 번째. 왜냐하면 시장의 키가 금리가 아니고 성장이 어디서 나오느냐인 거고요. 우리는 한계만 파악하면 되죠. 저금리를 이겨내서 그러니까 저 수준의 금리를 이겨내는 성장률이 나오는 펀더멘털이 있느냐인 거고 고용은 요새 안 좋다 하지만 네.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가 나와버렸는데 네. 굳이 고용을 인 거죠. 환도 마찬가지죠. 유가가 120불 가서 망했다라고 하지만 네. 예전에 제가 아마 팀장 시절에
유가 20불 가서 망할 수도 있다라고 했었어요. 아 그때 한 2016인가 그렇죠. 15년도 네. 때 뭐 미국 네. 셰일 혁명 뭐 이런 네. 이야기 때 네. 있었죠. 근데 정말 장기 시계열로 놓고 유가를 보시면 그냥 60불, 120불 사이에서 중간가 네. 80불 놓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기 오버슈팅이라 생각하면 뭐 그런 것처럼 환도 한 1,400원, 1,450원 레인지 놓고 이렇게 오버슈팅이냐 언더슈팅이냐 약간 요 정도만 고민하면 되지. 저희가 그것까지는 굳이 그리고 이 정도 환율 구간과 금리 레벨은 시장에서도 그냥 감당할 수 있는 레벨로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뭐 올해 21년째 네. 하지만 저희가 항상 걱정이 유가의 레벨, 환율 수준 그렇지만 사실은 별일이 안 벌어졌었다. 네. 물론 걱정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다른 이슈로 벌어질 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 그거에 너무 주목해서 하면 사실 경제학 관점에서 보면 주식하면 안 되는 사이클인 거죠. 네. 근데 저는 그냥 위기가 발생했을 때 경제학 원론 첫 장에 나오는 첫 마디가 네. 인간은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동물이다. 네. 이 개념도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폭락 나왔다고 해서 다죽자가 아니라 폭락 나오면 극복하자가 되지. 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접근을 하면 한도 결국은 뭐 정부도 구두 개입을 하든지 뭐든 하든지 지금 단기 이슈로 좀 움직이는 거지만 그래서 네, 너무 주목하지는 말자. 본부장이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본부장이 팬들이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신데 마지막으로 지금 시장에 임하는 우리 투자자분들을 저 위해서 댓글 보는데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그러니까요. 호의적인 훈훈한 댓글과 댓글들이. 너무나 네. 좋은 댓글들이 많이 달려가지고 되게 조언한 뿌듯합니다. 말씀 듣고 저희 마무리 좀 지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시장이 모두가 새롭게 경험하는 레벨이라서 이건 다 새롭죠. 모두에게 하루하루는. 그런데 시세 보고 판단하지 말자. 지금은 시세가 엄청난 현혹을 주는 구간입니다. 내가 가지지 않는 주식이 오르면 현타가 와서 네, 내 걸 팔게 만드는. 근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기다리면 내 차례 올 건데. 근데 차례가 오면 기다린 시간을 보상해 줄 수 있을 시세가 나오니까. 근데 물론 공부가 돼 있는 네. 컨디션 있는 종목이어야 되지만. 그래서 뭐 예전에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이 드리고 했지만 결국은 시세에 흔들리지 말자. 그러니까 시세 보고 판단하지 말자. 네. 그 말은 내가 잘 공부해서 챙겨놓고 네. 대신에 압축해서 음, 좀 비중 높여가지고 그러니까 그 되는 쪽에 집중해서 비중이지 막 퍼뜨리면 돈이 안 된다는 아니, 뭐 이번 장에서 많이 못 올라온 애도 왠지 올라올 것 같아서 글로 가지 말고 그냥 대장주 사야지. 주식들에 계속 가자. 예, 네. 공을 담자. 같은 섹터에서도 대장주 사야지 이등주를 사면 결국 일주일 뒤에 보면 대장주는 더 가 있고 이등주는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이클은 대장주가 다 먹는 게임입니다. 왜냐하면 B2C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시세 보고 판단하지 말고 네. 그다음에 그냥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 네. 주도주 바뀌지 않는다.